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SF 문학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어둠의 속도라는 책이에요. 어둠의 속도. 이 책은 SF 작가로 유명하신 엘리자베스 문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정소연님이 옮기셨어요. 푸른숲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책은 2003년도에 출판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2007년도에 번역본이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재출판이 된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자폐인이 나와요. 자폐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상인과 자폐인,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루라는 사람이 성인 남자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펜싱 모임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를 하고 매주 일요일 날에는 교회를 가고, 그 이유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떤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폐 특성이 있는 루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정상인을 바라보는 루의 시선은, 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루가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를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루가 있는 부서에 새로운 부장이 부임해서 와요. 크렌쇼라는 사람이 부임해서 오는데요. 이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뇌 수술인 거예요. 자폐인을 대상으로 뇌 수술을 해서 정상화로 바꾸는 그런 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임상은 끝났고요.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어요. A 부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폐인이었어요. 자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협박을 해가면서 수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이 돼요. 루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 공부를 시작을 해요. 자폐 특성을 가지고 있는 뇌에 관한 지식들을 모으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책을 사서 보고, 그리고 또 톰과 루시아의 집에 가서 매주 펜싱을 배우는데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또 펜싱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그래요. 친분이 두터운 사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지 물어보고 루시아가 권하는 책을 또 읽어요. 그러면서 톰과 루시아는 루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천재적 능력을 알게 되죠. 그때 루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어떤 패턴을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요. 패턴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회사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연관된 단어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요즘에 뜨는 것이 빅데이터인데, 그러한 것으로 어떤 패턴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약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패턴을 찾고 그러한 일을 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항상 패턴으로 보고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펜싱을 할 때에도 그런 상대방이 하는 기술, 그런 패턴을 찾아서 역공을 하죠. 그래서 대회까지, 큰 대회까지 나가게 돼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요.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조금 넘는 장편 소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흥미롭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2004년 네뷸러상을 수상하고요. 2007년에는 SF 문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버트 A. 하인라인상을 수상을 해요. 여러분도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는 동안 바로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져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멋진 깊이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흥미롭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책 내용을 지금부터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책의 뒷부분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나는 나 자신이기를 좋아합니다. 자폐증은 나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자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자폐인 하나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어떤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사소한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잘 안 보이게 눈치채지 못하게 표현되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과장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하지만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자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루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루는 1년에 4번씩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평가와 조언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날도 그 의사를 만나러 병원을 찾아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포넌 박사는 모르고 그녀가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기를 바라는 것을 나는 좋아하거나 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기를 바란다. 그녀가 전화를 받는 사이에 나는 사무실을 둘러보고 박사가 자신에게 있는 줄 모르고 있는 반짝이는 사물들을 찾아낼 수 있다. 저쪽 책장에 꽂힌 책에 반질반질한 표지에 비치는 빛이 시야 끄트머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머리를 앞뒤로 흔들 수도 있다. 내가 머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박사는 일지에 기록한다.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하다 말고 머리를 그만 흔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하면 전형적인 증상이고 그녀가 하면 목 운동이다. 나는 반사된 빛의 깜빡임을 보는 것을 재미있는 일이라고 부른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박사는 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저것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자폐일 뿐이고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것을 알고 다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의 색과 크기는 모두 다르다. 오늘 아침에는 37%가 파란색이다. 9%는 대형차인 트럭과 밴이다. 보관대 3줄에 오토바이 18대가 세워져 있다. 줄마다 6대여야 하지만 정비실 근처에 있는 뒤쪽 보관대에 10대가 있다. 다른 채널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전화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본다. 그 표정을 짓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표정을 나는 진짜다 표정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진짜고 답을 알고 있고 나는 부족한 사람, 슬랙스 아래로
사무실 의자 천에 고를 느낄 수 있다고 해도 완전한 진짜는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는 엉덩이 아래에 잡지를 놓곤 했지만 박사는 내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녀는 진짜고 그녀는 생각하고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안다.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새 부장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크렌쇼. 루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신에게 조련할 권리가 있는 고집센 동물을 대하듯이 내게 말한다. 네. 루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는데 사고가 발생을 해요. 집 앞에 세워놓은 차에 그 바퀴가 4개가 다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펑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같은 아파트에 경찰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4군데가 다 펑크가 났으니까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역까지 데려다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죠. 출근이 늦어지게 돼요.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기기를 켜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메시지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크렌쇼였어요. 도착하는 대로 전화하라고.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크렌쇼였던 거죠. 중앙 출입문을 20분 전에 통과했는데 왜 전화를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자신은 멈추지 않고 열심히 걸어왔고, 그리고 또 자신한테 이러한 일이, 타이어 4개가 펑크가 나는 일이 생겼고, 또 누구의 도움으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지금에 도착했다. 그런 설명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크렌쇼 씨의 조급하고 화난 목소리에 맞서 나는 그의 말을 해석하려고 발버둥 친다. 단어들이 점점 더 멀리서 들려오며 점점 더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 생각하기가 벅차다. 경찰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가 타이어를 보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렌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회사에 출근하라고 해야 했어. 옆에서 어스렁거릴 이유가 없었잖소. 근무 시간을 보충해야 할 거요. 알고 있겠지? 압니다. 만약 무슨 일로 늦어진다면 크렌쇼 씨도 근무 시간을 보충하는지 궁금하다. 그가 출근하는 길에 타이어 1개나 4개의 바람이 빠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지 궁금하다. 추가 근무로 써놓지 말고 확실히 해요. 그가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그는 내게 타이어 4개의 바람이 빠졌다니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간습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라든지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크렌쇼 씨는 정상이면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유감스럽지 않을지도 모른다. 표현할 인정이 없는지도 모른다. 나는 느끼지 않을 때에도 습관적인 말을 하도록 배워야 했다. 그것이 적응하고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크렌쇼 씨에게 적응하라고, 함께 어울리라고 말한 적이 없을까?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루가 매주 수요일마다 톰과 루시아의 집에 가서 펜싱을 배워요. 그곳에서 펜싱도 배우지만 자신의 고민들을 상담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억하는 대로 어조를 단어를 표현에 맞추려 애쓰며 이 대화를 여러 번 다시 떠올린다. 그들은 내게 변호사를 만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 생각과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내 힘으로 생각해 내고 싶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쉽게 이해했다면 더 많이 듣고 싶어 했을까? 더 수월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을까? 그랬다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을까? 심지어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아이, 정상 아이가 되어 가족, 선생님, 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나를 상상해 보려고 한다. 만약 내가 아니라 그런 아이였다면 수학을 그토록 쉽게 배웠을까? 고전 음악의 위대하고 복잡한 구조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토록 분명했을까?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 단조를 처음 들었을 때를 내가 느꼈던 강렬한 환희를 기억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른이 된 지금은 다른 나를 상상하기가 더 힘들다. 어렸을 때 나는 다른 역할을 맡은 나를 상상했었다. 내가 정상이 되고 언젠가 다른 사람이 그토록 쉽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며 환상은 희미해졌다. 나의 한계는 현실이었고 내 삶의 테두리에 그어진 변하지 않는 굵고 검은 선이었다. 내가 연기하는 역할은 정상인 뿐이다. 모든 책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장애의 영구성이었다. 초기 개입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핵심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나는 날마다 마치 몸 한가운데에 커다랗고 둥그런 돌덩이가 들어찬 것처럼 내가 하거나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묵직하고 불편한 존재처럼 그 핵심 문제를 느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루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뇌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폐 증상을 없애고 정상인 뇌로 만드는 그러한 수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캐머런은 수술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상이 되고 싶어. 늘 그랬어. 다른 게 싫어. 너무 힘들어. 사실은 같지 않은데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척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정상인들도 우리와 같은 일을 한다고 그저 좀 적게 할 뿐이라고 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 자극적인 행동을 해. 발로 바닥을 두드리거나 머리카락을 꼬거나 얼굴을 만지락거리지. 그래.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상인이고 아무도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아. 시선을 잘 안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상인이고 아무도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성가시게 잔소리하지 않아. 정상인들에게는 그런 아주 약간의 자폐적인 부분을 메우는 다른 뭔가가 있어. 난 그게 갖고 싶어. 나는 정상인처럼 보이기 위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싶어. 그저 정상인이고 싶어.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말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